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1 평창 평화 포럼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제 두 번째 경제 세션 진행을 할 텐데요. 여러분과 함께하게 된 아나운서 문소리입니다. 올해는 아쉽지만 코로나19 상황으로 현장에서보다 온라인으로 많은 분들께서 함께 지켜보고 계시는데요. 현장에 걸음해 주신 분들뿐만 아니라 온라인으로 끝까지 참석해 주시고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도 주최 측 대신해서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오전에 첫 번째 경제 세션에서 해외 연사 여러분들과 함께 관광을 매개로 평화를 얘기했다면, 지금부터 진행되는 두 번째 경제 세션에서는 열차를 타고 한반도를 가르며 이 땅의 평화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평창국제역에서 출발하는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남북평화열차라는 주제로 다양한 얘기를 나눠보겠는데요. 오늘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나희승 원장님께서 좌장을 맡아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나희승 원장님께 마이크 넘겨드립니다.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철도기술연구원의 나희승입니다. 참고로 저는 한 2주 전에 퇴임을 했고요. 지금도 연구원에서 남북철도와 관련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평창국제역에서 출발하는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 남북 평화열차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 있을 우리 2024년에 평창에서 열리는 청소년 올림픽, 그리고 미래에 2032년에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서울 평양 공동 올림픽을 어떻게 하면 우리가 남북 간의 협력 또 평화를 주제로 이러한 메가 스포츠 행사를 잘 또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함께 그런 담론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 연사분을 소개해드리고, 오늘 세션에 대해서 앞으로 아무래도 온라인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간단한 세션 소개도 하도록 하고 바로 또 발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사분은 발표를 3분이 해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분께서 또 토론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먼저 저도 오늘 발표를 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됐는데요. 그 평창국제역에서 출발하는 동계올림픽 남북 평화열차에 대해서 발제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멀리 그 GTI 국제 광두만강 개발계획 사무국장님이십니다. 안드레이 스모르딘 사무국장님께서 어떻게 보면 GTI를 통한 이런 동아시아 동북아의 어떤 평화 경제를 말씀해 주실 거로 예상이 됩니다.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숭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이정철 교수님께서 최근에 여러 가지 남북 간의 경협이라든가 또 이런 평화 경제에 대한 미래를 조망하는 그런 어떤 자리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는 또 오늘 진성준 국회의원님께서 아주 귀한 걸음을 해주셨습니다. 저희 오늘 얘기되는 남북 간의 그 평화열차, 그리고 앞으로 있을 평화 경제의 미래에 대해서 그 아주 소중한 말씀을 해주실 걸로 이렇게 기대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세션 소개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프로그램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요. 간단하게 그 내용을 말씀드리면 100여 년 전만 해도 대한민국은 유라시아 횡단철도의 출발지였습니다. 남북이 철도로 연결되면 평양, 베이징, 모스크바를 거쳐 유럽으로 가는 담대한 꿈을 꿀 수 있습니다. 우리 청년의 출발력은 이제 이곳 한반도 평창이어야 합니다. 남북은 한반도 평화의 디딤돌로 철도가 가면 평화가 온다는 상호 인식하에 중단된 그 남북철도 연결 사업을 조속히 실행해야 합니다. 특히 올해는 주도적이고 적극적인 상상력을 발휘할 때입니다. 저희가 북한의 찬성으로 OSJD 국제철도 협력기구에 가입을 했는데요. 또 올해 총회가 서울에서 열립니다. OSJD 회원국인 남북은 기존 노선을 신속히 개보수하고 한국발 북경열차, 한국발 모스크바행 열차를 운행하는 것입니다. 인도적 지원뿐만 아니라 이산가족 상봉도, 스포츠 문화 교류도, 남북 정상회담도
남북철도로 할 수 있습니다. 내년 2022년 베이징 동계올림픽도 이곳 평창 국제역에서 남북 평화열차를 타고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희망을 꿈꿔봅니다. 그 성과를 남북이 함께하면 상호 신뢰도 빠르게 회복되고 협력의 틀도 한 단계 높아질 것입니다. 어제 그 IOC 바흐 위원장님께서도 2024년 평창 청소년 올림픽을 말씀하셨는데요. 또 이 부분도 같이 논의할 수 있는 그런 소중한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세션 소개를 마치고요. 이어서 각 세 분의 연사가 15분을 이제 그 발표를 각각 해주시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토론과 또 여러분들의 많은 또 질의응답 Q&A가 있겠습니다. 네, 그러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표 자료를 열어주시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곳 평창역에서 출발하는 우리 2022년 북경 올림픽 평화열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또 2032년 서울 평양 올림픽을 어떻게 준비할 건가에 대한 그런 부분도 간략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22년 전으로 다시 거슬러 올라가면 우리는 한국 전쟁 이후에 처음으로 남북 간 정상회담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이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 남북 접경 지역에서 3대 경협 사업이죠. 우리 개성공단 사업과 또 그 금강산 관광 사업, 그리고 여기를 연결해주는 철도도로 연결 사업을 진행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개성공단 같은 경우에는 북한의 그 근로자들 5만 명 이상이 근로를 했었고요. 또 백남편 부지에 우리가 앞으로 있을 더 큰 어떤 공단 경협 사업에 하나의 그 경험을 만들어낼 수 있고 또 소중한 그런 어떤 실천을 남북 간의 작은 평화적 경제를 실천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곳 지역 가까운 곳에 있는 금강산에서의 어떤 금강산 관광도 바로 대표적인 성공적인 경협 사업이었죠. 한때 4만 명까지 줄어들었던 관광 해로로 했던 관광들이 육로로 열리면서 30만 명 이상 한 해에 관광객이 다녀올 정도로 활성화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 총 200만 명 이상의 관광객들이 우리 북의 금강산을 방문을 했었습니다. 이처럼 남북 접경 지역에서 작지만 우리가 작은 평화 또 작은 평화 경제를 실천했던 굉장히 소중한 그 기회였고요. 그리고 또 20년이 지난 지금은 한반도 신경제 구상을 우리가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접경 지역에서의 남북 경협 사업을 서쪽으로는 신의주 그리고 동쪽으로는 두만강까지 어떻게 보면 협력의 공간을 남북 접경 지역에서 한반도 전체 그리고 이걸 통해서 또 대륙으로 나가는 동북아로 나가는 그런 경협 사업들을 우리가 지금 그 논의하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런 한반도 신경제 구상을 통해서 좀 더 큰 평화, 큰 그 평화 경제, 남북 경제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우리가 이중철 교수님께서 평화 경제에 대해서 좀 더 큰 틀에서의 얘기를 말씀을 해주실 텐데요. 어떻게 보면 미래는 평화가 경제를 만들고 경제가 평화를 만드는 그런 그 평화 경제의 시대가 우리 남북 간에 열릴 걸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철도 얘기를 주로 많이 할 텐데요. 그리고 또 평화 경제 얘기를 하고요. 사실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을 계기로 해서 사실 2018년은 그 철도의 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4.27 판문점 선언에서 경의선, 동해선 철도 연결과 현대화 사업에 합의를 하고요. 그리고 1년 동안에 남북 간의 실무회담 그리고 또 고위급 회담을 통해서 다양한 형태의 남북 철도 협력을 우리가 진행을 했었습니다. 특히 오늘 이 자리에 사실 OSJD 그 국제철도협력기구의 사무처장님을 모시려고 했는데요. 일정이 맞질 않아서 참 아쉽습니다만은 당시 6월에 OSJD 국제철도협력기구에 또 가입하는
그런 큰 성과를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그 9.19 공동선언에서 연내에 우리가 착공식도 하고 실태 조사도 하자는 합의를 통해서 사실 12월에 이처럼 공동조사를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경의선 400km, 동해선 800km가 남북 간의 공동조사단이 그 조사를 마치고 마지막 날 러시아로 넘어가는 두만강 철교에서 바로 이처럼 기념 촬영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실 한 그 일주일여 후에 그 12월 26일 날 남북 간에 그 착공식이 있었죠. 아쉽습니다만은 그 이듬해 사실 북미 회담이 성사가 되지 않으면서 철도 사업이 사실 아직까지도 그렇게 좀 활발히 논의되고 있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좀 안타까운데요. 하지만 저희들이 이처럼 그 작년 4.27 2주년을 기념해서 제진역에서 제진 강릉 간의 110km 철도 연결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앞으로 5년 후면은 이제 철도가 다 연결이 돼서 운행이 될 텐데요. 이 부분은 이제 통일부의 어떤 통일교류 협력 사업을 통해서 비에타 사업으로 추진이 되고 어떻게 보면 강원도의 지역균형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뿐더러 앞으로 있을 남북 간의 철도 연결에도 큰 그런 시너지를 줄 걸로 예상이 됩니다. 1단계, 2단계, 3단계로 이렇게 철도 연결 현대화 사업을 한번 정리를 해봤고요. 사실 남북 간에 협의할 때는 좀 더 높은 수준의 현대화를 진행하자는 그 협의가 있었습니다만은 지금 어떻게 보면은 좀 그 높은 수준의 현대화와 함께 투 트랙으로 단기적으로 작은 예산으로 북한 철도의 어떤 현대화를 좀 급속 개량을 해서 실제로 철도가 운영이 되도록 하는 그러한 논의도 필요할 걸로 이게 봐집니다. 그래야지만 사실 내년에 베이징 올림픽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청소년 올림픽에도 우리 남북이 같이 평화 열차를 타고 북경도 가고 또 평창도 올 수 있는 그러한 플래닝이 상당히 필요하다고 봐지고요. 사실 지금 경의선과 동해선은 실태 조사를 한 결과 실제로 한 3천억에서 4천억 정도 각각 투입을 하면은 철도가 대략 한 6, 70km 운행하는 데는 크게 문제가 없을 걸로 봐집니다. 그리고 공기도 한 1년에서 한 1년 6개월이면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단기에 이러한 그 철도를 급속 개량을 하고 남북 간에 사실 그 철도를 정기적으로 운행할 수 있는 그럼으로써 통신권뿐만 아니라 이동권을 확보해서 남북 간의 협력에 어떤 시너지를 주는 것이죠. 인도적 지원, 앞서 말씀드렸던 스포츠 문화교류, 정상회담 모두 다 이러한 철도를 통해서 했을 때 남북 간의 어떤 신뢰도 빨리 회복되고 또 어떻게 보면은 국민적 합의, 대외적으로는 국제적 지지도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2032년 또 앞으로 이제 한 10여 년 남았습니다만은 이렇게 좀 그 장기적으로는 우리가 고속철도까지도 남북 간의 철도 연결 사업으로 우리가 진행을 해볼 수 있는 거죠. 물론 그 과정에서 우리가 넘어야 될 그 높은 허들이 있죠. 북한 제재입니다만은 북한 제재 이전에도 충분히 우리가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고요. 또 함께 단계적으로 우리가 이런 큰 사업도 이끌어 가야 될 걸로 생각이 듭니다. 특히 OECD 가입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프라를 개보수하고 급속 개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철도를 운영하는 법적 제도적 틀을 갖추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OECD 이 국제기구는요, UN보다도 더 구속력이 있는 기구입니다. 유라시아에 있는 우리 포함 29개 국가가 여기에 참여하고 있고요. 실제로 화물 운송 협정이라든가 여객 운송 협정과 같은 그러한 그 협정을 모두 다 관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임까지도 관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기구에 가입한다는 것은 다음 페이지도 나옵니다만은 총 여기가 길이가 한 28만 킬로미터의 철도가 29개 국가가 참여해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구에 가입한다는 것은 실제로 28만 킬로미터의 28개국의 그 국가들의 열차와 연결하고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었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물론 북한도 이 기구에 한국이 참석하는 것을 동의한 것은 어떻게 보면 하루빨리 남북 간의 철도가 연결되고 실제로 운영을 하는 것을 희망했다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저희들이 최근에 좀 검토를 해보면은 대북 제재 하에서도요, 평양에서 그 주당 한 4번의 북경 열차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국제 열차죠. 그리고 매주 한 차례 모스크바라고 하는 또 국제 열차가 운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출발하게 되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국제적 기구 그 지휘하에 이 철도를 운영할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대북 제재와 좀 조심스럽습니다만 그 대북 제재와 별개로 이와 같은 국제 열차를 운영하는 그런 부분을 같이 논의하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처럼 지금 칼라로 칠해져 있는 유라시아 국가의 총 29개 국가들이 바로 이런 국제철도 협력기구에 가입되어 있고요. 그렇다라고 하면은 과거에도 우리는 지금 그 서울 경성역이라고 하죠. 국제 열차가 이 만주 또 시베리아 유럽으로 연결돼서 운영을 했습니다. 이제는 우리도 100년이 지나서 남북 간의 철도 연결을 하루빨리 이루고 이와 같은 OSJD라는 국제기구의 지휘하에 서울에서 또 이곳 평창에서 출발하는 국제역 그 시범 사업들을 진행하는 것도 그리고 또 국제역과 관련된 운영을 진행해 보는 것도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일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다라고 하면 실제로 서울에서 출발하는 북경 또 서울에서 출발하는 모스크바행 열차도 충분히 운행이 가능하다라고 보아지고요. 그리고 오늘 주제가 또 올림픽과 관련된 그런 주제인데요. 실제로 2008년에 하계 올림픽이 북경에서 있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 북경 하계 올림픽에 남북이 공동 응원단을 구성해서 서울과 평양에서 공동 응원 열차를 조성을 해서 북경에 가서 사실 올림픽을 참가할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쉽게도 2008년에 남북 관계가 경색되면서 이 꿈을 이루지 못했는데요. 사실 내년에 또 북경에서 하계 올림픽이 열리거든요. 다시 한번 남북 간의 좋은 합의를 이루어내서 남북이 함께 이곳 평창에서 출발해서 서울과 평양을 거쳐서 북경으로 이러한 그 공동원 열차, 평화 열차를 운영하는 것, 또 이렇게 그 진행하는 것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9.19 공동선언에서도 그 2032년 서울 평양 공동 올림픽을 공동 개최하는 것을 추진하자라고 합의가 됐습니다. 그리고 작년 국무회의 때도 이와 관련된 그런 법적 기틀을 마련을 했는데요. 하루빨리 남북이 함께 이러한 그 서울 평양 공동 올림픽 개최를 위한 그런 노력들이 함께 좀 이루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 남북 간의 공동 올림픽을 개최하면은 어떠한 효과가 있고 어떠한 미래상이 펼쳐질 건지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조사를 해봤습니다. 사실 일반적인 올림픽 개최와 관련된 기대 효과는 첫 번째로는 그 스포츠 문화 강국 대열에 합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또 이걸 통해서 두 번째로 국가 브랜드 이미지를 제고하고 특히 이 부분이 또 산업과 기업 브랜드를 제고하는 걸로 연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통상적으로 그 올림픽을 치른 국가들에는 이 관광과 또 무역 분야에 있어서 상당한 부분의 어떤 경제적 효과가 있는 걸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특히 이러한 올림픽은 단일 국가가 아닌 남북이 함께 한다는 데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고요. 우리의 어떤 국민 통합, 남북 간의 통합을 통해서 남북 경협의 또 앞서 말씀드렸던 한반도 신경제 구상의 실현을 한 단계 앞당기고 그리고 남북 평화 경제의 에너지를 결집한다는 데에서 굉장히 큰 의미가 있다고 봐집니다. 앞서 그 관광과 무역 분야에서 큰 효과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특히 그 올림픽 또 월드컵 대규모 스포츠 행사로 인해서
관광 수요라든가 관광 파생 상품 소비 증가가 예상이 됩니다. 1995년부터 2006년까지 올림픽이라든가 월드컵 등 메가 스포츠 이벤트를 우리가 조사를 해봤는데요. 평균적으로 관광 수요가 약 8% 이상 증가하는 걸로 나와 있고요. 또 2002년 한일 월드컵에서도 이 관광 수익이 약 80% 이상 증대되고 있습니다. 특히 남북 간의 철도가 연결되면은 아마 북의 어떤 평양에도 굉장히 많은 관광객들이 유치될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또 이걸 통해서 사실 뭐 서울도 서울이고 또 우리가 이 평창으로도 많은 관광 수요들을 유치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철도가 이 시점에서 잘 연결이 돼야 되겠죠. 그동안에는 우리가 우리 점선면을 보통 얘기를 하는데 항공에 의존하는 그 점의 관광이었다면 앞으로 점선면으로 연결되는 대륙 육로의 관광이 이제 열리는 것이죠. 그래서 닫힌 관광 또 열린 관광으로 닫힌 관광에서 다시 열린 관광으로 바뀔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뭐 시간이 좀 다 돼서 뭐 충분히 말씀을 못 드렸습니다만은 실제로 이 관광 효과 이외에도 무역 효과가 굉장히 큰데요. 자국민의 어떤 단합이라든가 통합을 통해서 생산성을 증대할 수도 있고요. 또 이를 통해서 국가 경제적 이익도 제고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개발도상국일수록 올림픽에 대한 경제 효과가 굉장히 극대화되고 있는데요. 사실 한중일이 다 똑같습니다. 도쿄올림픽 때도 그렇고요. 또 1988년 우리 서울올림픽, 2008년 중국의 하계올림픽이 한중일에서 열렸습니다. 모두 다 올림픽을 개최하고 나서 그 올림픽에 의한 많은 특수 경제적 효과를 누렸고요. 실제로 국민 총소득이 모두 다 5년 이내에 2배로 성장하는 그러한 큰 경제적 효과를 나타냈습니다. 특히 이를 통해서 북한의 대외 이미지도 대폭 개선이 됐고요. 또 북한과의 그 세계 남북 간의 어떤 소통 채널과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서 인적, 문적, 물적 그 교류도 확대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남북 간의 어떤 관계도 질적, 양적으로도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걸로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이 정도로 한번 올림픽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고요. 실제로 이제 앞으로 내년 그리고 또 2024년에 우리 청소년 올림픽 때 반드시 철도가 연결이 되고 이 철도를 통해서 남북 간의 공동 응원단뿐만 아니라 선수단이 평창에 오고 또 그 북경에 갈 수 있는 그러한 기반들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될 것입니다. 특히 올림픽과 관련해서는 뭐 철도 연결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어떤 교통 인프라가 고속철도가 되겠습니다. 지금 경의선 고속철도와 관련해서는 우리가 서울에서 평양 신의주까지는 약 400km가 되질 않습니다. 이 구간을 우리가 고속철도로 연결이 되면은 우리의 경부선, 경강선, 호남선이 중국의 약 35,000km의 고속철도가 다 네트워킹이 되겠죠. 그리고 평창과 서울과 또 평양 그리고 또 북경 간의 단일 네트워크 또 단일 경제권 그리고 또 일일 생활권으로 묶일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지금은 서울 평양이 대략 한 50분대 그리고 서울 북경이 약 5시간대면은 가능하고요. 앞으로 10년 후면은 고속철도가 40km로 운행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속도가 올라갈수록 또 시공간이 압축되기 때문에 사실은 더 빨리 그리고 더 가까이 운행이 되겠죠. 그러면서 물적 또는 인적 교류가 확대되고 특히 그 1,000만 이상의 메가 경제권들이 연결됨으로써 동북아의 평화 경제에도 크게 그 역할을 할 거라고 봐집니다. 최근에는 그 앨런 머스크가 하이퍼루프라는 그 1,000km 이상의 시속 1,000km 이상의 그 고속철을 지금 기술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지금 기술 개발을 하고 있고요. 사실 이게 공상과학 소설이 아니고요. 앞으로 10년 후면은 아마 시범 사업이 진행이 될 겁니다. 그렇다라고 하면은 서울 평양은 뭐 15분 그리고 서울 북경은 약 2시간 안에 운행이 가능하다라고 봐지고요.
사실 이 한반도 전체의 어떤 지역 균형 발전에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할 걸로 봐집니다. 요거는 고속철도로 네트워킹 됐을 때의 한반도와 동북아의 그런 어떤 청사진을 한번 그려봤고요. 또 이를 통해서 이번 정부에서 얘기하고 있는 동아시아의 어떤 철도 공동체를 우리가 그 주춧돌을 디딤돌을 만들어내는 데에서도 이런 올림픽과 또 철도 연결 사업, 고속철이 큰 역할을 할 걸로 봐집니다. 네, 이상 제 발표를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바로 북경을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GTI는 참고로 UNDP에서 추진하던 TRADP를 GTI로 더 확대 발전시켰고요. 특히나 이 강원도에서 역점 사업으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멀리 북경에 사무국이 있고요. 사무국에 계시는 안드레이 스모르딘 사무국장님을 초청해서 우리 국장님의 GTI와 관련된 그런 동북아의 경제 협력, 동북아의 평화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드레이 스모르딘 국장님, 네, 발표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참석자 여러분, 내외 기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평창 평화포럼에서 함께하게 되어 발표를 할 수 있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제가 발표에서는 GTI의 역사와 제도적인 구성 그리고 현재 상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그리고 앞으로 진행할 수 있는 프로젝트와 이니셔티브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소개 발표를 통해서 평화 경제 개념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하고 또한 남북 철도를 다시 연결하는 데 기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GTI는 UNDP가 시작을 했는데 1991년에 두만강 개발 프로그램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두만강 영역과 그 주변 지역의 경제 협력을 도모하고자 했습니다. 1995년에 회원국들, 다시 말해 북한과 중국, 몽골, 한국 그리고 러시아가 합의를 하여 두만강 개발 프로그램 협의체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차관급 협의체로서 정부 간 메커니즘을 공식적으로 시작한 것입니다. 이 합의 이후에 2005년에 범위가 확대되었고 TRADP가 광역 두만강 개발 계획, 즉 GTI로 이름을 바꾸게 되었습니다. UNDP의 지속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GTI는 점차적으로 영내 정부 간 협력 플랫폼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회원국들의 협조에 따라서 지리적인 범위와 대상 지역이 확장이 되었고 또 구조적인 제도적인 모습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GTI 사무국의 운영을 위해서 그리고 다양한 활동을 위해서 GTI 공동기금이 2008년에 회원국들에 의해서 설립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2009년에 안타깝게도 북한이 GTI에서 탈퇴했습니다. 당시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지만 특히 북한이 UN 안보리 제재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탈퇴를 했던 상황이 발생을 했습니다. 저희의 활동에 있어서 GTI 협의회의 합의사항을 바탕으로 움직입니다. 또한 GTI 전략 행동 계획에 따라 움직이고 있는데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전략적 행동 계획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집행이 될 것입니다. 작년 2020년 12월에 대한민국의 의장국으로서 있었던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입니다. 지난 몇 년 동안 GTI 회원국들이 계속해서 다양한 기회를 모색하고 독립적인 정부 간 기관으로서 법적인 체제를 갖추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두만강 지역과 동북아시아 지역을 위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는데 그렇게 된다면 우리의 기관의 운영 역량도 강화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GTI의 의사결정 기구는 협의체가 담당을 하고 있는데 각 회원국의 차관급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회원국의 국가 조정관들이 있기 때문에 다양한 유관 부처들 그리고 사무국과의 연결 역할을 합니다. 사무국에서는 협의체에서 이루어진 결정을 이행하는 데 다양한 지원을 제공합니다. 현재 GTI에는 6개의 분야별 위원회들이 구성되어 있고 이런 위원회들을 바탕으로 해서 중요한 사업 분야에 있어서의 정책과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데 협업과 조율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4개의 유관 플랫폼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5년에 5가지 우선순위, 즉 교통, 관광, 에너지, 투자, 그리고 환경이라는 분야가 선정되었습니다. 이후에 2007년부터 2010년까지 관련된 정부 간 구조와 조직이 만들어지게 되었는데요. 여러 위원회들이 만들어짐으로써 각 분야별 특정 활동과 프로젝트들을 조율하는 데 활용되었습니다. 이후에 2011년부터 2016년까지 다양한 GTI의 유관 플랫폼들이 설립이 되었는데 동북아시아 지자체 협력위원회가 설립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경제협력을 조율할 수 있는 틀이 마련이 되어 있습니다. 또 GTI 수출입은행협회가 만들어지게 되었는데 영내 프로젝트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개발금융 메커니즘을 위한 것입니다. 또한 GTI 연구기관 네트워크가 설립이 되었는데 이는 동북아시아 지역의 경제협력과 통합을 위한 그런 연구를 담당하는 조직입니다. 또한 2016년에 농업위원회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GTI의 구조가 계속 확장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최근에는 2019년에 동북아시아 비즈니스 협회를 설립하기 위한 MOU가 체결이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서 GTI 회원 국가들 간의 이해 당사자들이 비즈니스 협회 설립을 위한 노력을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GTI의 다양한 활동에 있어서 민간 부문의 참여가 더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2020년에 해양협력 소위원회가 출범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GTI의 활동에 있어서 다양한 자원을 활용합니다. 특히 파트너 기관들의 현물 지원 및 금융 지원을 받고 있는데 UN 아시아 태평양 경제사회위원회의 지원도 받고 있고 독일 국제협력 에이전시의 도움도 받고 있으며 또한 회원국들의 다양한 국가기관 및 관련 당국의 후원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후원을 바탕으로 해서 GTI는 다양한 연구, 조사, 훈련, 구체적 분야의 역량 강화, 또 개발 활동 등을 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자면 무역 증진과 에너지 정책, 효율, 그리고 관광 분야에 있어서 역량 강화 프로그램과 워크숍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제별 조사와 연구가 진행이 되는데 교통, 인프라, 그리고 관광과 관련된 지역의 연결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전략 연구를 하고 있는데요. 농업과 에너지, 환경, 무역 촉진, 그리고 연구 네트워크와 관련된 협력 잠재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 조사를 합니다. GTI는 지금까지 지역 경제 협력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했고 정책 대화를 촉진하고 동북아시아 국가들의 비즈니스 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앞서서 말씀을 드렸던 다양한 활동뿐만이 아니라 GTI는 앞으로 지역 프로그램과 이니셔티브를 조율하고 촉진하는 그리고 시너지를 만들어내는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북아시아 지역의 많은 국가들이 다양한 이니셔티브와 정책을 펼치고 있지만 이들은 대부분 독자적인 혹은 일방적인 이니셔티브입니다. 다른 영내 국가들의 지지를 받는 편이기는 하지만 대화는 대부분 양자 간에 이루어지기 마련입니다. 이렇게 양자 간 대화 혹은 일방적인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는 이유는 아마도 다자 간 대화를 서포트할 수 있는 구조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다양한 이니셔티브와 프레임워크들이 존재하지만 다자적인 구조나 조직적인 지원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저희 회원 국가들의 요청에 따라서 GTI는 이미 존재하는 기관으로서 이러한 대화의 장과 플랫폼 역할을 할 수 있고 전문가들이 교류하는 장을 마련할 수 있으며 영내의 프로젝트와 프로그램의 조율 및 개발을 위한 촉진제의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뿐만 아니라 GTI는 인프라 개발의 역할을 할 수가 있겠는데요. 기존에 저희의 연계 플랫폼들을 활용을 해서
재원 동원에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동북아시아 비즈니스 협회나 엑심빙 수출입은행 협회 등과 협업할 수 있으며 다자개발은행 및 다양한 파트너들과 민간 부문과 협력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개념으로 확장을 하기 위해선 초기 사업 개발 발굴이라는 기능이 GTI 사무국의 역할로 추가가 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방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 있지만 그렇게 된다면 GTI 예산에 부담이 될 수가 있고 또 사무국의 인력 보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저희 GTI는 GTI 활동에 모든 동북아시아 국가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GTI의 활동이 이 영내의 모든 지역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이를 통해 영내의 경제 통합을 촉진하고 그리고 다양한 대규모의 이니셔티브와 프로젝트가 영내에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한반도의 평화 프로세스를 발전시키는 것 그리고 남북 철도를 연결하는 등의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 이를 유라시아 철도와 연결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것들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동북아시아의 평화와 지역 통합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진전이 이루어지게 된다면 GTI와 또 회원국들이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 소망이 현실이 될 수 있을 것인데요. 그것은 바로 북한이 다시 GTI에 가입을 함으로써 함께할 수 있게 되는 것을 꿈꾸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본과 협력하고 있는데요. 지자체 협력이라는 차원에서 수송과 물류 부문에 협력을 하고 있고 또 인근의 일본 현과 또 기관들, 연구기관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동북아시아 경제연구소 등과 협업하고 있고 토토리 현은 최근에 LCC 회의 등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양국의 이해관계 또 서로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고 있기 때문에 일본이 조속한 시일 내에 GTI에 가입하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좀 더 구체적으로 GTI 사무국이 남북한 평화 열차 그리고 2022년 베이징 올림픽을 향한 이니셔티브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한국 측 연사분들께서 말씀을 해주신 바대로 그리고 기존의 인프라를 고려해 본다면 두 가지의 철도 경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노선은 서울에서 출발해서 도라산, 단동으로 가서 베이징으로 연결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 노선은 서울에서 평창으로 가서 원산, 나진, 가산, 창춘 그리고 베이징까지 가는 노선입니다. 이 두 개의 노선 모두 현재는 끊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문제가 해결이 되어야만 이 이니셔티브를 실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가장 중요한 장벽 중에 하나가 바로 남북한 경계에서의 철도가 중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의 철도 시설은 낙후되어 있고 그리고 양측의 철도를 그리고 도로를 연결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려면 상당한 노력이 있어야 할 것이고 관련 당사자들의 의지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당사자들 간의 정치적인 합의를 이끌어내는 것인데요. 다시 말해 남북 간의 정치적인 합의가 있어야만 구체적인 행동을 계획할 수 있을 것입니다. 북한을 이러한 문제의 대화에 참여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GTI에서는 지역 프로젝트들 중에 일부분, 예를 들어 GTI 프레임워크 하에서 이루어지는 영내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게 된다면 북한이 영내 협력에 더 많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남북한 평화열차 이니셔티브가 성공적으로 이행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GTI 사무국은 한국의 연구기관들과 긴밀하게 협력해 왔습니다. 다양한 연구 조사를 통해서 교통 부문의 연구를 진행을 해왔는데요. 특히 철도 부문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이 되었습니다. 현재 한국철도기술연구원에서는 GTI와 공동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데 그 제목은 광역 두만강 지역에서의 이중 게이지 보호기 상용화 타당성 조사입니다. 이 연구를 통해서 이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철도 운영을 위한 보기 기술, 특히 이중 게이지 보기 기술을 상용할 수 있는 것인가에 대해서 조사를 하게 될 것입니다. 이 연구는 2021년
2월 혹은 3월에 종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니라 한국철도기술연구에서는 이 연구가 끝난 이후에 후속 연구로서 두만강 유역의 대륙 철도의 상용화를 위한 타당성 조사를 올해 실시할 것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이중 게이지 보기 기술을 이행을 할 수 있다면 현재 끊임없는 국경 간 수송을 방해하고 있는 게이지의 폭 차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한국해양수산개발원과 공동으로 GTR에서의 멀티모달 수송의 무인 트레일러 상호 접근을 위한 파일럿 프로젝트 타당성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프로젝트들, 하드 프로젝트들도 진행이 된 바 있습니다. 북한과 GTI 회원국들 간에 진행이 됐던 사업들을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낮은 가산 프로젝트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2008년부터 2014년까지 러시아 측의 투자를 활용을 해서 러시아의 가산역과 북한의 낮은 역 사이에 약 54km 정도의 복선 철로를 건설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낮은 지역의 환적 터미널이 건설되었습니다. 또한 러북 무역경제협력 정부 간 위원회 하에서 북한의 철도 시스템을 재건하는 것, 그리고 유실된 노선을 복구하는 것, 그리고 광업과 가공시설을 설계하는 것, 그리고 광업 자원의 추출과 생산 관련된 그런 논의가 진행이 되었습니다. 또한 논의되고 있는 것이 바로 한반도 횡단 가스망을 설치해서 러시아로부터 파이프라인으로 천연가스를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아이디어입니다. 또한 북한이 참여할 수 있는 영역을 생각해 보자면 바로 환경 부문이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면 야생동물이나 야생조류를 보호하기 위한 프로젝트들을 생각해 볼 수 있겠고, 또한 야생 생태계 보존을 위한 다양한 이니셔티브들, 또 수자원을 보호하기 위한 이니셔티브들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미 양자 차원에서 협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 사례들도 있습니다. 중국과 러시아 간의 호랑이 보호 프로젝트입니다. 지난 GTICC 회의에서 수자원 공사는 두만강 유역의 수자원 및 환경 관리를 위한 연구 조사를 위한 제안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우리 회원국들이 검토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다양한 여러 활동들의 영역을 확장하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생동물 보호를 위한 회원국들 간의 정책 조율의 문제, 그리고 두만강 유역의 자연 경관을 담은 다큐멘터리 필름을 제작한다던가, 아니면 보호기금을 GTI 메커니즘 내에 설치하는 것도 방법일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코로나19 팬데믹이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 GTI 회원국들이 보건의료와 관련된 협업을 하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서 북한의 참여도 적극적으로 유도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속적으로 회원국가들이 지원을 해주고 있고 이니셔티브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GTI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영내 경제적 통합을 위한 목표를 향해 달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광역 두만강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베이징 올림픽을 겨냥한 남북철도 프로젝트는 긍정적인 것이며, 이를 통해서 한반도가 발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전체의 영내에 많은 혜택을 가져다 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영내 협력을 위한 북한의 참여를 위해서는 물론 정치적인 문제들도 해결되어야 합니다. 고위급 협상 등을 통해서 해결이 되어야 할 텐데요. 이와 동시에 저희는 저희가 플랫폼으로서의 역할을 다하기 위해 노력을 할 것이고, 영내에 교통, 에너지, 환경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공동 프로젝트의 가능성을 계속해서 모색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양한 말씀을 드렸는데 뿐만 아니라 평창 평화 포럼에서 나오는 다양한 아이디어들을 통해서 더 많은 협력을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주최 측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이번 행사가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GTI 광두만강 개발계획 사무국장님이신 안드레이 스모르딘 국장님께서 아주 멋진 발표를 해주셨습니다. 특히나 이러한 그 GTI가 앞으로 이 동북아, 동아시아의 평화 공동체 그리고 또 경제 공동체로서의 어떤 국제 플랫폼으로서의 어떤 역할을 아주 설명을 잘 해주셨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토론 시간이 있을 텐데요. 그때도 한두 개 정도 또 우리 스몰딘 우리 국장님께서 답변을 좀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서 진행을 지금 도와주고 계신 그 장도환 기재부 국장님이 지금 저기 파견 나가 계시는데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세 번째 마지막 연사이신 그 숭실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이종철 교수님께서 우리 평화 경제에 대해서 발표를 또 해주시겠습니다. 네,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숭실대 정치외교학과 이정철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내용은 평화 경제에 대한 얘기인데요. 제가 이제 전공이 정치학이다 보니까 우리가 지금 평화 경제, GTI, 철도 연결 등등을 둘러싼 지정학적 조건을 좀 더 제가 말씀드리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새로운 한반도와 평화경제 플랫폼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운 한반도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3.1절 100주년 기념식 연설에서 신한반도 체제라는 표현을 사용하면서 쓰게 된 용어입니다. 그래서 한국이 이 새로운 한반도를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 하는 것이 바로 평화경제 그리고 플랫폼 전략 이것과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순서는 뭐 저렇게 세 가지로 되어 있으니까 국제정치 환경을 먼저 말씀드리고 새로운 한반도가 무엇인지 그 다음에 평화경제 플랫폼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시대가 시작됐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관계는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 시대처럼 긴장과 화해를 거듭할 것 같은 전망입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동북아에서 경제 협력과 평화 경제를 논하기 위해서는 강대국들의 지정학적 전략을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흔히 쓰는 두 가지 함정을 제가 먼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하나는 투키디데스 함정이고요. 이것은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신흥강대국이 성장하면 구강대국과 신흥강대국 사이에 경쟁과 충돌이 불가피하다라는 투키디데스의 주장이죠.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염두에 두는 게 킨들버그 함정입니다. 이 킨들버그 함정은 신흥강국이 성장하는데 구강국이 신흥강국에게 자기 자리를 쉽게 내줍니다. 그래서 신흥강국이 그 자리를 메울 줄 알았는데 이 신흥강국이 종이호랑이인 거예요. 그럴 때 신흥강국을 믿고 따랐던 많은 작은 국가들이 이 신흥강국이 공공재를 생산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함에 따라서 직면하게 되는 당혹감, 이것을 표현하는 게 킨들버그 함정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동북아는 현재 이 투키디데스 함정과 킨들버그 함정 두 가지를 다 직면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세력 균형을 두고 갈등을 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고민도 있고, 또는 우리 주변에 있는 중국이 동북아에서 강대국으로 패권 국가로 성장을 했는데 공공재를 생산하지 못할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두 가지 고민을 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전제가 이제 동북아 지역 협력의 가장 중요한 전제다라는 거고요. 이 두 가지 딜레마를 다 풀기 위한 것이 저는 우리 정부가 제안하고 있는 신한반도 체제, 새로운 한반도, 그리고 플랫폼 전략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아시아는 이제 과거와 달리 현상 유지를 기반으로 한 그런 체제는 더 이상 유지되지 않고요. 현상 변경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들이 굉장히 빠르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움직이고 있고요. 그 현상 변경 과정에 모든 나라들이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100년 질서를 만들 것이다 라는 게 3.1절 100주년 연설의 우리 한국 대통령의 연설이었습니다. 앞으로 미중 관계는 이런 두 개의 투키디데스 함정과 킨들버그 함정 사이에서 등락을 거듭하겠습니다만 우리가 얼마나 지혜롭게 헤쳐나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입니다. 최근에 북한은 8차 당대회를 했습니다. 북한이 8차 당대회를 하면서 내건 모토는 자력갱생과 자급자족이었습니다. 한 30년 전에 북한이 쓰던 자급자족이라는 표현을 다시 들고 나왔습니다. 북한은 아마 국제사회의 대북제재가 장기적으로 갈 것이고 이 대북제재를 대응하기 위해서 장기전 총력전을 다하겠다라는 태세로 이번 8차 당대회를 임한 것 같습니다. 다소 우리 동북아 국제 지정학에 긴장을 주는 요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 바로 오늘의 가장 중요한 주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새로운 한반도, 어떻게 이 국면을 헤쳐나갈 것인가? 우리 한반도가 처한 상황은 세 가지의 시나리오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시나리오는 미국과 중국이 갈등을 하고 그리고 동북아의 모든 나라들이 미국의 영향권, 중국의 영향권으로 줄서기를 하는 경우, 흔히 저희가 봤던 신냉전 체제라고 부르는 시나리오일 것입니다. 이 경우에 한국은 한미일 체제 내에 다시 종속되는 이런 가장 긴장된 시나리오가 등장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는 그것이 아니라 미국과 중국의 두 강대국이 서로의 영향력을 나누어서 소위 디바이드 앤 룰, 분할 통치를 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강대국들은 곧장 싸울 것 같으면서도 어느 순간 뒤에서의 협상을 통해서 세력권을 분할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우리는 이미 100여 년 전에 카스라 테프트 밀약이라는 역사적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또다시 그런 일이 생길 가능성도 없지는 않습니다. 그랬을 때 한국은 때로는 중국 편으로, 때로는 미국 편으로 이런 스윙을 하게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정부가 내세우고 있는 이 플랫폼 전략, 이것이 가장 중요한 제3의 길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국은 정치, 경제, 안보 세 가지 플랫폼에서 우리가 한반도 신경제 구상, 그리고 공동안보, 그리고 남북연합 이런 전략들을 세우고, 그리고 위로는 신북방 정책, 밑으로는 신남방 정책, 이것들을 종합해서 한반도가 플랫폼이 되게 하는 역할들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미 그것은 첫 발을 내디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미국은 인도태평양 전략이라는 것을 가지고 동북아를 압박하고, 중국은 1대1로라는 경제 전략을 가지고 새로운 패권을 추구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한반도가 어떻게 움직이느냐에 따라서 화해의 장이 될 수도 있고 경쟁의 장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에게 그런 힘이 있느냐? 대통령의 3.1절 연설은 100년 전에 우리가 거기에 무릎 꿇었던 역사를 반복하지 말자, 과거와 다른 새로운 100년이라는 연설이 바로 우리가 만들어갈 미래를 그려준 연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2019년 3.1절 연설에서 두 개의 선순환을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을 얘기했고요. 또 하나는 남북 관계와 국제 질서의 선순환을 얘기를 했습니다. 바로 우리 모두가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을 만드는 개척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2018년 평창 올림픽은 바로 우리가 이런 평화와 경제의 선순환이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 첫 발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2019년에 저런 신한반도 체제라는 플랫폼 구상이 나올 수 있었던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바로 이러한 신한반도 체제에 이어서 플랫폼 전략으로 동북아 협력, 동북아 다자주의를 한반도가 중심이 되어 나가는 전략을 모색하고 고민하기 위한 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통령 연설이 몇 가지 있습니다만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이 원고를 보시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생략을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오슬로에서 2019년 대통령은 국민을 위한 평화라는 제안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국민을 위한 평화라는 연설에서 일상을 바꾸는 적극적 평화, 이것을 국민을 위한 평화로 부르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사실은 평화배당금이라는 개념을 연상케 합니다. 우리가 투자하는 것들이 당장 우리에게 이익으로 돌아오진 않지만 그것이 장기적으로 배당금 형식으로 우리에게 돌아오는 이런 긴 구상을 가질 때 바로 플랫폼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눈앞의 이익만 가지고 아주 짧은 기간에 우리의 투자가 회수되는 것만 생각하는 것은 평화경제의 기본적 철학과는 거리가 멉니다. 우리가 평화를 위해서 던진 투자가 장기적으로 우리에게 돌아올 수 있다라는 그 자신감, 그것이 바로 평화배당금이라는 개념에 들어있는 중요한 철학입니다. 그리고 일상생활 속의 평화, 먼 데서 평화를 찾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의 생활 속에서 평화를 찾아 나가는 것, 그것이 국민을 위한 평화라는 연설의 이니셔티브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한국 정부는 생명공동체, 평화공동체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반도가 하나의 생명공동체, 평화공동체, 인류 공동체의 환경과 또 인도적 협력과 이런 다양한 문화적 공동체 구성을 통해서 플랫폼 구성의 저변을 확대하겠다라는 뜻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으로 제가 평화경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존 윅이라는 영화의 포스터입니다. 이 포스터에는 평화를 원하면 전쟁을 준비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게티우스의 중요한 격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에서는 특히 우리 문정인 교수님께서 많이 제안을 하셨습니다. 평화를 원하면 평화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말에 너무나 공감을 합니다. 파라벨룸, 전쟁을 준비하라가 아니라 파르파켐, 평화를 준비하라. 바로 한반도가 낳은 9.19 남북군사합의서는 평화를 원하면 평화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새로운 한반도형 평화, K평화의 시작을 알리는 모토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한반도 신경제구상과 남북 9.19 군사합의서는 바로 이런 K평화의 시작을 알리는 모토였다라는 거고요. 이것이 평화경제라는 것이 글로벌 차원에서도 가능하다라는 것을 보여준 첫발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남북 간의 긴장도 있고 걱정도 많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반도에는 아직도 남북 9.19 군사합의서는 지켜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신경제 구상은 여전히 유효한 구상입니다. 이번에도 대통령께서는 남북 평화를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제안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K평화를 만들기 위한 우리 한국 정부와 우리 모두의 노력이 어떻게 성과를 창출할 것인가 하는 것이 이제 과실을 맺을 때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쿱찬이라는 교수가 쓴 책입니다. 어떻게 적이 친구가 될 수 있는가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적을 적으로 두지 않고 적을 친구로 만들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문제를 던지고 있습니다. 누군가가 먼저 평화를 위해서 행동해야 된다라는 것이 이 쿱찬이 던진 중요한 얘기입니다. 우리는 상호주의라는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내가 움직이면 당신도 움직여야 된다. 이런 상호주의로는 적을 친구로 만들 수는 없다는 거죠. 쿱찬의 논리는. 그래서 누군가가 평화를 절실히 원하는 누군가가 먼저 행동해야 된다. 먼저 움직여야 된다라는 것이 쿱찬의 논리입니다. 그럴 때 그동안에 우리가 생각했던 평화는 적이 적으로 남때 전쟁을 하지 않는 법을 찾는데 머물렀다면 이제는 적을 친구로 만든 법을 배워야 되겠다라는 것이 쿱찬의 이 책이 던지는 중요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신뢰를 갖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상대방에게 신뢰를 주는 행동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쿱찬 주장의 요지고요. 바로 평화경제론은 이 쿱찬이 얘기하는 선제적 평화행동이 실현될 때 평화경제가 가동된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한반도 신경제 지도를 만들기 위해서는 우리가 퍼주기라는 근시안적인 생각을 탈피할 수 있을 때 비로소 평화경제의 첫 삽을 뜰 수 있다라는 것이 쿱찬이 던진 얘기입니다. 저는 2018년 제가 평양을 갔을 때 평양에서 빛나는 조국이라는 공연을 하면서 북한의 동포들이 만든 매스게임을 봤습니다. 평양, 부산을 오가는 열차를 그리고 하늘길, 땅길, 바닷길로 민족의 혈맥을 잇자라는 구호가 나왔습니다.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이 감동의 박수로 저 플랫폼을, 저 매스게임을 환영했습니다. 아마 남과 북 모든 사람들은 저 플랫폼에 저 매스게임이 던지는 구호에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자리에 있는 많은 분들도 마찬가지겠습니다. 7월 도쿄올림픽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이징 올림픽은 평창올림픽의 뒤를 잇는 평화올림픽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1년 남짓 남은 베이징 올림픽의 개막식에서 평창 때 저희가 봤던 그 감동을 저는 다시 만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 계획을 지금부터 세우고 또 앞으로 1년 동안 어떤 갈등과 긴장이 제기되더라도 그것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을 우리가 해나간다면 평창에 이어 베이징도 한반도가 중심이 되는 올림픽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그림은 제가 우리 나이성 원장님한테 받은 그림인데요. 제가 우리 학생들한테도 너무 감동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우리가 상상하는 지정학은 이것이 아니라 이 그림이죠. 서울서 모스크바까지 철도가 놓이면 서울과 모스크바의 거리는 이 거리가 아니라 이런 거리가 되겠습니다. 우리 마음의 통합을 만들어 나가는 것은 저런 인프라들을 만들어가는 것과 함께 우리가 평화를 위해 먼저 행동하고 평화를 위해 먼저 투자하는 것이 동시에 진행될 때
이런 자연지리가 이런 인문지리로 바뀔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것이 바로 철도가 가져오는 평화이고 우리 평화경제론이 가져오는 미래의 동북아이고 바로 평화와 협력이 어우러지는 생명공동체, 평화공동체 한반도의 미래일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정철 교수님께서 평화 경제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K-평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큰 그림을 그려주셨습니다.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좀 질문들이 들어오고 있는데요. 또 우리 토론 시간에 이 교수님께 또 이 부분에 대해서 몇 가지를 또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음은 세 분의 이제 발제가 끝났고요. 바로 또 토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은 국회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님께서 토론을 해주시겠습니다. 지금 국토교통위 상임위에 지금 소속돼 있으시고요. 특히나 이전부터 우리 위원님께서는 지금 현재 이선 의원입니다만 이전부터 남북 간의 협력, 특히 미나협이라든가 또 서울시의 부시장으로 계실 때부터 남북 간의 이런 협력 거기에 대해서 또 많은 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또 좋은 토론을 해주실 걸로 또 기대를 하고요. 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서울시 강서을 출신 더불어민주당 진성준입니다. 오늘 2021 평창 평화포럼의 토론을 참가하게 돼서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국토교통부를 상대로 한반도의 평화 또 동북아시아의 철도 공동체를 위해서 서울역을 중심으로 국제역을 설치를 하고 국제 열차 시대를 준비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정책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2022년 북경 올림픽에 동계 올림픽에 남북의 선수단과 응원단이 그 열차를 이용해서 함께 참여를 하면 좋겠다. 그것을 위해서 국토교통부가 기반을 좀 먼저 닦아갈 필요가 있지 않는가 이런 제안을 했는데 당시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동의했습니다만 정작 정부의 실행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강원도의 최문순 지사님께서 그 국정감사를 보셨는지 안 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평창 평화포럼의 중요한 주제로 삼아서 이제 평창 국제역에서 출발하는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남북평화열차라고 하는 주제로 평화포럼을 열어주셔서 정말로 뜻깊게 생각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상황은 녹록하지 않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올 초에 있었던 노동당 8차 당대회에서 남북관계가 판문점 선언 이전으로 돌아갔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과거로 돌아가 버린 거죠. 특별한 계기가 없는 한 우리가 남북 정상회담을 하고 북미 간의 정상회담을 하고 하는 시기를 다시 맞기가 퍽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미국에 대해서 어떻게 북한이 임할 거냐, 또 우리에 대해서는 어떻게 임할 거냐, 이른바 대미, 대남 정책 노선도 뭐 조건부 협상이라고 하는 안을 내놨습니다만 결국 그것도 협상 실패를 감안했을 때 배수진을 염두에 두고 한 얘기가 아니겠는가. 이제 그렇게 되면 한반도에 불어왔던 평화의 기운은 싹 없어지고 이제 다시 냉전, 어쩌면 열전의 시대로 돌아가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겠다 하는 위기감을 갖고 있는데요. 아까 우리 이정철 교수님 발제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평화를 만들어내려면 작지만 선제적인 평화 행동을 누군가 어느 일방이 조건 없이
일방적으로 먼저 시행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일방적인 평화 행동에 대해서 상대가 이렇게 나오니까 나도 이렇게 해야지 해서 추가적인 반응이 나오면 조금 더 나아가고 이렇게 점진적으로 상호작용을 통해서 평화를 실현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관측들이 있는데, 저는 그것이야말로 지금 필요한 때다. 우리가 2018년도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을 돌이켜보면 그렇습니다. 그때 한반도에 그야말로 임시 평화체제가 구축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한반도에 훈풍이 불어오고, 올림픽을 계기로 남북 정상회담이 있고 또 북미 정상회담으로까지 이어졌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도 선제적인 행동 조치가 있었습니다.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12월 예정돼 있던 한미 양국의 합동 군사훈련을 연기하는 문제를 검토할 수 있다, 이렇게 발표했어요. 그러자 그의 신년사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겨울 올림픽이 성과적으로 개최되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 이렇게 화답하고 나섰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남북의 특사들이 오고 가고 평창에 선수단이 파견되고 응원단이 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누군가는 먼저, 그것이 다소 손해보는 것일지 몰라도, 또는 손해라고도 결코 할 수 없습니다만 두 분의 발제를 들어보면 먼저 선제적이고 일방적으로 평화행동 조치를 과감하게 해야 된다. 그래야 물꼬가 트인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런 점에서 저는 평창역을 국제열차역으로 지정하고 거기서 출발하는 남북평화열차, 베이징 동계올림픽에 참여하는 남북의 공동선수단과 공동응원단을 그 열차에 태우자라고 하는 것은 그런 선제적 행동 조치에 해당하는 매우 유의미한 제안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것 역시나 우리가 그저 일방적으로 선언한다고 해서 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남북 간에 서로 얘기가 오고 가야 하는데, 이것을 오고 가게 하려면 우리 강원도와 같은 이런 선도적인 조치도 필요하지만 정부가 나서서 또 우리와 미국 간에 서로 조율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2018년 평창 동계올림픽에 앞선 한미 군사훈련처럼 이번에도 똑같은 상황을 맞고 있는 것 같아요. 올 3월 달에 한미 군사연습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때문에 훈련을 정상적으로 치르기 어려운 조건 아닙니까? 그렇지 않아도. 그런데 거기에 막혀있는 남북관계를 뚫기 위해서는 지난 2017년 연말처럼 이번 3월 달에 예정되어 있는 한미 군사연습에 대한 전향적인 조치가 선제적으로 취해질 필요가 있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선제적인 조치를 취하고 나면 그에 뒤이어서 평창역이든 서울역이든 국제열차역으로 지정하고 통관을 위한, 입국을 위한 여러 가지 준비 조치들을 취하고, 그러면서 2022년 베이징 올림픽에 남북이 공동으로 참여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해나가면 그 스포츠를 계기로 또 한 번의 평화의 물꼬가 터지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두 분, 앞서 세 분 발제하신 분께 한 가지씩 여쭤보고 싶은 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 나이승 원장님께는, 이제 원장님께서는 이렇게 남북 평화 열차, 또 더 나아가서는 남북 간의 철도의 연결, 또 그것이 대륙 철도로 연결되는 동북아의 큰 비전을 제시해 주셨는데, 그런데 우리나 비슷하게 북한도 코로나19 사태를 염려해서 국경을 폐쇄하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남북 간의 철도를 연결해서 왕래를 하자라고 하면 북한의 그 감염병 확산에 대한 우려 문제를 어떻게
해소할 방법이 별로 없을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런 제안을 적극적으로 해도 북한이 과연 화답하고 나설 건가 하는 의구심이 있거든요. 그런데 혹시 우리 이를테면 도라산역과 중국의 단동역을 연결한다고 치고 그 사이에 통과하는 북측 지역에 열차를 정차시키지 않고 그냥 무정차로 통과하면 북한이 가지고 있는 코로나19 확산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는 어떤 방안이 될 수는 없겠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 혹시 열차가 통과하는 데서 필요한 방역 조치 같은 것들도 취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한번 들려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우리 멀리 계시는 안드레이 스모르딘 국장님께는 영어로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짧아서 한국말로 질문 드리는 걸 이해해 주십시오. 아까 TGI 광역 두만강 개발 계획에 북한이 2009년도에 UN 대북 제재를 빌미로 탈퇴를 했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역시 북한을 다시 복귀시키는 것이 중요한 문제고 그걸 위해서 설득하고 있다고 말씀 주셨는데요. 여전히 이 GTI 계획이든 남북 간의 철도를 연결하는 문제든 또는 대륙 철도를 연결하는 문제든 북한의 참여가 아주 결정적인 문제인데 유엔의 대북 제재 때문에 이것이 쉽지 않은 측면이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 가지 논의는 하고 어떤 계획을 세우고 뭐 이런 준비야 서로 할 수도 있겠지만 정작 실행에 옮기는 거는 대북 제재 때문에 어려울 것 같은데 이 대북 제재를 극복하거나 우회할 수 있는 방안이 혹시 있겠는지 또 국제적으로 어떤 노력이 필요하겠는지 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끝으로 우리 이정철 교수님께는 사실은 제가 청와대 정무기획비서관을 지냈기 때문에 제가 다 소개해 드려야 될 말씀을 우리 이정철 교수님께서 연설에서 다 해주셔가지고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는데 여전히 우리 사회는 북한을 개발하기 위한 또 철도를 연결하기 위한 투자가 결국에는 우리에게 평화 이익으로 배당되어 돌아올 것이다 라고 말씀 주시면서 이른바 대북 퍼주기론이 얼마나 근거 없는 것인가에 대해서 잠깐 말씀해 주셨는데 그게 대북 퍼주기론이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사회의 정치권과 또 보수 언론을 중심으로 해서는 이 냉전 이데올로기 또 반북 정서 이게 너무 큰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정치적인 상상력도 제약이 되고 정치적인 제안도 마음대로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실행이 담보되기는 더 어렵죠. 이런 냉전 이데올로기나 반북한 정서 이걸 극복하려면 어떤 노력이 필요하겠는지 하는 점에 대해서 말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진성준 의원님께서 토론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그 온라인으로 하고 있는 이 화상회의에서 많은 청취자분들이 궁금해하는 사항들을 각각 질문을 이렇게 던져주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한 13분 정도 남아 있는데요. 시간을 그래도 짧게라도 할당을 해서 마지막 그 토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순서대로 발표, 토론 순서대로 진행을 할 거고요. 진성준 의원님께 먼저 거꾸로 그 청취자들께서 나온 내용 중에 하나가 오늘 K-평화, 평화적인 한반도를 말씀을 하셨는데 주변국 간의 협력이 필요한데 주변국의 협력을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가 궁금합니다. 좀 답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이정철 교수님께는 지금 K-평화, 적을 친구로 만들다 또는 선제적으로 그 평화 협력을 해야 된다. 굉장히 인상적이고 또 이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끝으로 이러한 그 적을 친구로 만드는 K-평화에 대한 그런 멘트를 한 번 더 추가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GTI 우리 스모르딘 사무국장님께는 지금 그 TRADP라는 것이 사실은 1990년 초에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하는 그런 프로젝트를 우리가 한번 구상해 보자라고 해서 시작이 됐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남북 협력이 비록 어렵지만 정말로 GTI가 이 남북과 동북아를 깜짝 놀라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묘안이 없는지, 그런 이니셔티브가 없는지 궁금하고요. 또 어떤 분은 이런 말씀하십니다. 지금 GTI 협의체가 최강급 협의체입니다. 근데 좀 더 큰 이니셔티브와 또 강한 실천력을 갖는 플랫폼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장관급 협의체, 더 크게는 그 정상간의 정상급 협의체로 발전시키는 것은 어떠신지, 이 내용이 지금 질문이 들어왔고요. 저에게는 이 올림픽 평화열차가 관광과 무역에 큰 효과가 있다라고 했는데, 대표적으로 관광과 무역에 어떤 효과가 있을지 한번 사례를 한번 설명해 달라고 질문이 요청이 됐습니다. 그러면은 좀 중간에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니까요. 제가 먼저 관광과 무역에 대해서 우리의 그 평화열차 올림픽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한번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오늘 평창, 어제 그 최문순 지사님이 평은 평화, 창은 번영, 그래서 평화 번영의 이니셔티브가 평창 이니셔티브다, 아주 정말 간결하게 그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평화열차 올림픽 이걸 통해서 사실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관광과 무역 효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그 무역과 관련해서는요, 지금 시베리아 횡단철도가 시베리아 횡단철도를 속도를 2배로 올리는 고속화 프로젝트를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5년 후면은 현재 속도보다 한 2배 정도 빨라질 텐데요. 우리 한반도에서 만약에 이러한 그 시베리아 횡단철도의 어떤 속도와 이렇게 그 상호 일치할 수 있는 그런 인프라를 우리가 확보한다라고 하면은 사실 TKR, TSR 화물 고속철 프로젝트를 통해서 유라시아의 어떤 물류 혁명을 우리가 만들어낼 수도 있고요. 또 이를 통해서 사실 많은 비즈니스를 창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사실 국제적인 그런 다국적 기업에서도 굉장히 관심이 많거든요. 근데 저희는 당사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부산에서부터 저기 두만강까지 약 1,500km를 하루에 주파한다라고 하면은 TSR 7데이 프로젝트와 연동해서 고속의 물류 사업을 할 수가 있고요. 또 두 번째로는 인적 수송이 되겠죠. 바로 중국의 고속 열차를 어떻게 하면은 잘 연계해서 한반도와 연계하느냐죠. 이거는 또 관광과도 굉장히 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저희가 보통 블라디보스톡에서 열차 타고 이르쿠츠크 그리고 또 모스크바 가는 것을 항상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전 지구인, 전 유럽인이 죽기 전에 꼭 해야 될 관광 버킷리스트가 있습니다. 그 중에 우선순위가 굉장히 높은 것이 여름에요. 바캉스 기간에 모든 그 전 세계 지구인들이 러시아의 상페테르부르크에 모입니다. 그래서 상페테르부르크에서 열차를 타고요. 모스크바 그리고 노보시비리스크, 이르쿠츠크까지 와서 다시 또 몽골 쪽 울란바토르와 북경까지 와서 마지막 열차 관광을 마치는데요. 그때 당시에 저희들이 인터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열이면 열 똑같은 대답을 해주셨는데요. 우리가 남북 간의 철도를 연결하면 상페테르부르크에서 모스크바 북경을 거쳐서 그러면 서울로 올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똑같은 대답을 하셨어요. 10분이면 10분 다 평양에 가고 싶다고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어떻게 보면은 이 남북 간의 철도를 연결한다는 것은 전 지구인, 전 세계인들의 여행과 관광과 관련된 코리도도 이렇게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것이죠. 북경에서 멈추지 않고 평양, 서울, 또 이곳 평창까지 오고 인천공항을 통해서 아마 집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무역과 관광에서도 이와 같은 작은 프로젝트들도 우리가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걸 한번 소개를 해드리고요. 이어서 이정철 교수님 그리고 죄송합니다. 이어서 우리 GTI의 스모르딘 사무국장님 그리고 이정철 교수님, 진성준 의원님께 마지막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모르딘 국장님 부탁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All issues on Korean Peninsula, starting from peace,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경제 협력을 위해서 북한이 함께 했으면 좋겠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관계가 먼저 개선이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GTI 사무국에서는 물론 촉진자 역할 혹은 중간자 역할을 할 수 있겠죠. 북한이 좀 더 적극적으로 지역 차원의 교통과 문화, 환경, 관광 등등의 분야에서의 협력을 하는데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는 역할을 저희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노력하고자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자면 좋은 사례를 또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다시 말해 북한 측에 GTI에 함께하게 되면 어떠한 혜택이 있는지 좋은 사례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재에 해당하지 않는 분야에서의 협력을 통해 좋은 사례들을 보여줌으로써 북한 측에 GTI의 혜택을 보여주는 것이고요. 또한 GTI 사무국 차원에서도 북한을 향한 문을 열어두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자면 정치적인 문제라기보다는 경험의 문제이고 또 인식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현재 남북 관계가 경색이 되어 있는데 남북 관계가 개선이 되고 또 한반도의 협상을 기반으로 한 평화의 시작이 된다면 그런 과정에서 GTI의 사무국의 촉진자 역할은 좀 더 쉽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입니다. 또 말씀 주신 것이 정상급 혹은 장관급으로 격상하는 그런 제안을 주셨는데요. 사실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구조는 정부 간 구조입니다. 정부 간 기관이고 UNDP 산하에서 움직이는 조직입니다. 그리고 GTI의 모든 참여자들은 지금 현재의 구조에 상당히 만족을 하고 있고 차관급에서 정부 간 교류가 이루어지는 것이 충분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물론 격상하는 것에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저희가 하는 일들, GTI가 하는 일들이 차관급에서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좀 더 GTI를 제도화하는 것에 대해 고려를 해볼 수가 있겠고 앞으로 미래에는 그렇게 될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계속해서 GTI의 모양새를 어떻게 발전시켜 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논의를 할 것인데 가까운 미래에는 크게 바뀌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어떤 고려사항으로 논의는 계속될 것 같기는 합니다만요. GTI가 하는 다양한 활동에 대해서 제가 발표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는 촉진을 하는 메커니즘이고 조율을 하는 메커니즘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차원에서 남북 간의 협력에 있어서도 촉진자 역할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노력은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복잡한 문제이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겠죠. 정치적인 측면이 있고 정치적인 측면 이외의 그런 활동들에 있어서는 사실 북한을 참여시키는 것이 더 쉬울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야생동물 보호, 야생조류 보호와 같은 이런 환경 부분에 있어서는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는 것이 더 용이합니다. 왜냐하면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다자적인 협력을 통해서 야생동물 보호를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 저희 동북아시아 지역에는 많은 철새들이 이동을 하고 또 철새 도래지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아시겠지만 철새들은 국경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국경을 넘나들면서 이동을 합니다.
그래서 정치적인 부분은 좀 차치하고 좀 더 쉽게 협력을 할 수 있는 이러한 구체적인 분야들에 대해서 계속 노력을 한다면 동북아시아의 모든 지역의 영내 국가들, 북한을 포함한 국가들이 함께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스몰르딘 국장님 감사합니다. 네, 잠깐 진선준 의원님께서 사실은 코로나 방역과 관련된 열차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 현재에도 코레일이라든가 저희 한국 철도는 이 방역에 이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그 열차를 이용객이 코로나 환자가 발생된 것은 없다고 이렇게 통계가 나와 있고요. 물론 지금 국제적으로 각 그 국경에서 열차를 운행을 하지 않고 북한 특히 열차를 운행하고 있지 않죠. 코로나가 좀 완화되기를 기대해 보면서요. 또 기술적으로 이런 방역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항바이러스 필터를 우리가 활용한다든가 또 사전에 철저한 방역을 통해서 북한하고의 어떤 평화 열차를 운행하는 부분들을 고민하겠습니다. 이어서 우리 이정철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네, 우리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냉전 이데올로기나 반북한 정서에 사로잡힌 많은 이 허들들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저는 이게 작은 나라 컴플렉스의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한국 국민들이나 정부가 75년을 지내면서 우리는 작은 나라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고 그거를 벗어나는 게 아마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던 신한반도 체제 새로운 100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요. 북한 문제는 미국이 후순위고 이란 문제가 더 중요하고 그렇게 얘기하면 다들 끄떡끄떡 하십니다. 그러나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미국의 엘리트들한테는요. 북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한테 인수인계할 때 나중에 알려진 사실이죠. 오바마 대통령이 북한 문제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트럼프 대통령한테 인수인계를 한 거죠. 근데 그것을 공개하지 못하는 겁니다. 저는요, 한반도 문제가 지금 글로벌 차원에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되어 있고요. 우리 국민들이 바로 그 작은 나라 컴플렉스에서 벗어나기 시작하면 저는 퍼주기 논란이나 냉전 이데올로기나 반북한 정서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번에 K방역 그리고 K평화 또 여러 가지 K시리즈들이 등장하면서 우리 세대가 K세대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K세대의 특징은 글로벌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그래서 작은 나라 컴플렉스를 극복한 세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것 때문에 저는 우리 미래는 어둡지 않고 그런 반공 이데올로기 정서는 극복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인도적 협력과 보건 협력 같은 것이 중요하지 않다라고 북한이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나 굽찬이 얘기했듯이 이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평화적인 선제 행동이고 그것을 해나가는데 북한을 설득을 하는 길이 한반도 평화의 새로운 길이다라는 점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간다면 우리 새로운 평화를 만드는 길도 바로 시작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진성준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2007년도에 노무현 대통령과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정상회담을 해서 14선언이라고 하는 걸 했는데 그 14선언 제6항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남과 북은 2008년 북경 올림픽 경기대회에 남북 응원단이 경의선 열차를 처음으로 이용하여 참가하기로 하였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뒤에 정권이 교체되면서 이 남북 정상 간의 합의가 이행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2008년 베이징 올림픽은 지나갔지만 또 한 번의 기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 다행히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 2018년 4.27 판문점 선언에서 남과 북은 과거 14선언에서 합의된 사업들을 적극 추진해 나간다, 이렇게 또 합의를 했어요. 그러니 남과 북이 지금 결단하면 2007년도에 약속했던 남북이 공동 열차를 타고 베이징에 가자라고 했던 그 약속이 이행될 수 있겠다. 근데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남과 북이 먼저 선도적으로 주도권을 쥐고 풀어가야 될 문제다. 이게 풀리지 않으면 제가 들으니까 우리 한반도 주변 국가들이 북한의 철도를 먹어보려고 서로 적극적인 제안들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두 분께서는 더 잘 아시겠습니다만, 제가 보니까 러시아도요, 낮은 선봉까지 TSR 시베리아 횡단 열차를 연결하자라고 하는 제안을 북한 쪽에 하고 있고, 중국은 북한하고 국경을 맞대고 압록강 하나만 건너면 되는 단둥이라고 하는 지역까지 고속철을 다 놓고 거기 단둥에서부터 평양 개성까지 고속도로를 자기들이 뚫어주겠다고 얘기하고 있다고 그럽니다. 또 일본, 얼마 전에 어떤 정치인이 한일 해저 터널을 얘기하고 있어서 그런데, 일본은 어떻게든 대륙으로 진출하려고 북한에다가 자기들이 철도를 놓아주겠다고 지금 제안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주도권을 쥐고 선도적으로 나가지 않으면 이 주변국들에게 북한의 철도를 다 내주게 생기고, 그렇게 되면 우리의 철도 주권은 사라지게 될 수도 있다. 그러니 우리 오늘 강원도가 평창 평화포럼에서 좋은 주제로 포문을 열었으니 계속 2차, 3차 구체적인 실행 계획으로 뚫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희망을 말씀드리고, 실제로 평창 동계올림픽을 성공적으로 치러내셨지만 남북 간의 관계가 다 단절되었을 때에도 우리 강원도만큼은 유소년 축구로 교류를 계속 해오셨어요. 저는 그 노하우가 강원도의 저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제 평화 열차를 성사시키는 데에도 그 경험이 바탕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큰 성과를 만들어 주시기를 고대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부족하네요. 네 분께서 정말로 좋은 또 제안, 평창 이니셔티브에 도움이 될 만한 제안들을 해주셨습니다. 평창 이니셔티브, 평화번영 이니셔티브가 내년에 꼭 이 평창역에서, 평창국제역에서 이 평화열차를 타고 북경에 가고, 또 2024년에 또 남북 간의 평화열차가 이곳 그 평창 그리고 평창역까지 와서 이 평화 이니셔티브의 어떤 출발점 역할을 해주기를 기원하면서 오늘 이 세션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멀리서 이처럼 그 GTI 스모르딘 사무국장님께서 참여해 주신 것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설 명절 잘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